저주대행을 한다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우라나이 씨, 타로나 별자리를 봐주는 그냥 평범한 점쟁이에요. 다만 누군가 정말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다면 살짝 힘을 보탤 뿐이죠. 어떻게 해드려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 사이에 용하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의뢰를 받아 저주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의 기운이 깨어난다는 새벽 2시. 저는 의복을 갖추고 제단 앞에 앉아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제 몸에 와 닿는 강렬한 시선. 웬 남자가 재단 위에. 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얼굴은 얼마 전 제게 저주를 의뢰했던 남자였답니다. 그 남자가 절 찾아온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굽은 어깨에 후줄근한 양복까지. 영업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쓸모없는 놈. 나이만 많으면 다야. 월급만 죽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아, 쓸모없는 놈.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아,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나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직장 상사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상사에게. 그러다 우연히 다른 동료에게서 저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더군요. 동료 이름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제게 자주 점을 보러 오는 그런 단골이었거든요. 그의 모습은 이미 산송장에 가까웠고 그냥 두면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았죠. 뭐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눈, 그 경멸하는 그 눈만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전 기꺼이 그의 저주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저주 의식을 해드리죠.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상사의 사진, 그리고 머리카락. 가져올 수 있겠어요? 꼭 가져올게요. 여보세요? 어.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머리카락과 상사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자에게 사람 모양으로 오려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 위에 어떤 저주를 내리고 싶은지 직접 적으라고 했죠. 그의 펜 끝에
얼핏 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나이만 많으면 뭐해. 상사의 시선에서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까. 남자가 매우 짠하더라고요. 남자가 돌아가고 새벽 2시쯤 돼서 저는 캐비넷 가장 깊숙이 보관해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상자였죠. 몇백 년 전 한 음양사가 누명을 쓴 채 참수당했고 그때 흘린 원한의 피가 서려 있다는 그 저주의 상자. 상사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긴 봉투, 저주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잘 접어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걸로 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로 축삼시에 저는 신사가 있는 인근 숲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다른 커다란 한 나무 한 그루. 신목이라고 하죠.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기로 알려진 나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촛불들을 동그랗게 세우고 그 한가운데에 지푸라기 인형을 놓았어요. 왼쪽 다리에 하나, 오른팔에 하나. 남자가 바라던 대로 눈이 있는 위치에 또 하나. 의식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남자가 다시 절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새끼. 그 새끼. 한쪽 눈이. 골프를 치러 간 상사가 다른 사람이 침공에 눈을 맞았고 결국 실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번 더 의뢰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왜? 새끼 말고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지갑 속 아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남자보다 20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지? 딴 남자랑 놀아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여자가요. 날 죽이자고 해요. 바람난 아내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영화예요. 남자는 다짜고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윈 몰골이 남자의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주의식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저주가 통한 건지, 그래서 남자의 분노도 사그라든 건지 남자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그 남자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며칠 뒤 마지막 예약 손님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상담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사를 건넸는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상담 마친 손님이 가고 남자를 찾는데 어느 틈에 가버린 건지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전 대수롭지 않은 척 했었어요. 마침 그날도 저주 의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의식을 위해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케빈이 쿡쿡 굉음을 내며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캐비닛 안에 누군가 들어앉아 쿵쿵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역시나 그 안엔 저주 상자만이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남자의 가슴팍에 커다란 쇠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데 전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메로, 그만둬! 무엇보다도 그 가슴에 박혀있던 쇠말뚝, 저주 의식에 혹탈이 난 건 아닐까? 전 다짜고짜 남자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로 찾아가긴 했지만 남자를 어떻게 찾나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죠. 순간 여보, 나 왔어. 한 여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데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손님으로 만났었나? 기억을 떠올리려 한참 애쓰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는 한 남자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남자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였고 여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여자가 직장 상사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그럼 그녀의 볼을 가볍게 꼬집는 직장 상사. 대체 왜? 저 두 사람 뭐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때마침 제 단골이자 그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줬던 직장 동료가 나타났고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저 근데 혹시 저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좀 그렇죠. 저 두 사람 재혼했어요. 재혼이요? 네. 아니 어떻게 히로상은요? 전혀 모르셨군요. 히로상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가게로 돌아온 저는 부랴부랴 캐비넷에 있던 저주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던 봉투를 열어보았고 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겨 있어야 할 봉투 안엔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니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주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신조가 토마테오 씨.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그 저주가 남자에게 향했던 겁니다. 바꿔치기 돼버린 머리카락과 사진. 대체 누가 바꾼 걸까요? 그래서 죽은 남자가 절 찾아왔던 걸까요? 전 이제 저주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벌을 내리는 건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신의 섭리에 불완전한 인간 따위가 함부로 손을 댔다간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겪은 일입니다. 저에게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 웃는 모습이 예쁜 소원 언니는 자,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 저의 베프이자 과외 선생님이었죠. 했지, 숙제. 언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데 잘생겼지? 야, 너 정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집도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몇 달 동안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 잠시 요양을 갔다면서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은 제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저녁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보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은아, 잘 지냈어? 놀랐지? 소원 언니? 언니 어디야?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은 거야?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경은아, 나 사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양을 갔다는 언니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데를 왜 가? 누구보다 소원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에는 환각, 환청을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심심하다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지만 원래 폐쇄병동은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꼭 다 나아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5일 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경은아,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맞은편 환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 눈을 감았는데 시끄럽게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잠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이대로 밤새 있을 수 없어서 안에 뭐가 있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하고 환자분, 너무 힘드시면 수면 유도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맞은편 여자는 곤히 잠들어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거라고 해줘, 제발. 나도 설마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소은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외삼촌은 평생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당인 엄마가 너무 싫고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무구도 다 갖다 버리고 신당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을 부정한 대가였을까요? 10월 18일 전화기 넘어 소은 언니는 괴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경은아, 죽는 게 낫다는 말 나 이해돼. 어제 새벽에 잤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폐쇄병동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없거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거야. 지금까지 들렸던 게 난 노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소리였던 거야. 소원아,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는 나를 보고 킥킥 웃었어. 소원아, 더 버텨봐. 버텨봐!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는데 내가 왜 신당임을 받아야 돼? 나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해. 나도 경은이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무리 약을 바꿔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울고 소리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언니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죠. 10월 23일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저녁 8시를 넘어서 9시, 10시, 11시 몇 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녁 8시.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해? 언니는 힘든 목소리로 연락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게 말해줬어요. 경은아, 나 차라리 신내림 맞을까? 일주일 전 점심시간이었어.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환자분, 식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음식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됐어. 날 굶겨 죽이려는 걸까? 그 다음 날도 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렇게 3일을 굶자 간호사가 나한테 링거를 놔주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링거 바늘이 내 혈관에 꽂히는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링거 바늘을 손으로 뽑았더니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링거를 꽂으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나는 제발 주사 맞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독방에 갇힌 채 그런데 또 그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원아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죽는 게 낫겠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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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며 뛰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가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야. 신내림 안 받으면 날 말려 죽일 것 같다. 근데 나 죽어도 신은 받기 싫어. 경훈아,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경훈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신내림을 받든 안 받든 나와서 언니 인생 살자, 어? 계속 그렇게 갇혀서 나한테 전화만 할 거야?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제 말을 듣고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래, 내 나이가 아깝긴 하지. 그래, 내 나이 아깝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에 본 언니는 부쩍 살이 빠지고 머리는 푸석해서 산발이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인 건 인정했지만 신내림은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밝게 말했어요. 네 말 덕분에 용기 낸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줄게.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밝게 변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퇴원 후 귀신이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원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숙모에게 계속 사고가 났어요. 계단에서 구르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언니는 숙모가 다치는 것이 자신의 신내림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이 되거나 엄마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내가 괜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 소은 언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언니는 저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경훈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이제 보니
제 앞에 놓인 밥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올라간 밥처럼 말이에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언니가 그 제사밥을 마구 퍼서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경훈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꿈에 소원 언니가 나왔어. 저는 꿈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 왜 그래? 온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소원이보다 먼저 귀신을 봤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당이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평생 믿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저를 찾아 귀신 쫓는 부적을 받아왔고 더 이상 제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아서 안도하고 계셨는데 소원 언니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단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기가 언니한테 옮겨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언니가 꿈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은 언니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소원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나 된 지금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살 죽은 언니와 같은 나이가 되고부터 제 귓가에 언니가 거부했던 신기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 1999년 여름, 저는 제 손 아랫동서이자 낚시 메이트인 호준이와 함께 충주호 근처로 낚시를 떠났는데요. 아이고 사장님들, 야 이거 간만에 오셨네. 이거 어떡하나. 아니 오늘 있잖아요. 아유 자리가 없어. 여름 휴가철이 겹친 때라 그런지 단골 낚시터에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저희 두 사람은 반듯한 낚시터 대신 한적한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요. 보자. 야 형님 여기. 호준아 고마워. 여기 괜찮은데요 형님? 그치? 네, 수면도 넓고 뭐 여기 사람도 없고 딱이네. 여기 사시죠. 그래. 야 여기 진짜 좋다. 충주호를 조금 벗어났더니 한적한 저수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인적 하나 없는 고요한 저수지에선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짐을 풀어야겠다 싶어 우선 텐트부터 치기로 했죠. 텐트 줄을 고정하려고 말뚝핀에 망치질을 하던 그때였습니다. 손목이야. 망치질이 튕겨 나올 정도로 단단한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손으로 흙바닥을 헤쳐봤더니 땅속에 크고 평평한 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왜 이런 돌이 있나 싶었던 그때. 월척이다 월척. 이야. 형님 오늘 조항 죽이겠는데요? 뭐 낚싯대 걸자마자 잡히네. 야 이거 꽤 크네. 시작이 좋네. 형님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큰 잉어를 낚은 겁니다. 호준이의 신나하는 모습에
마음이 급해진 전 돌이 박힌 자리를 살짝 피해 서둘러 텐트를 설치하고 낚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야? 아 정말 아까 그 잉어 빼고는 물고기가 씨가 말랐나? 첫 잉어를 건져 올린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입질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손맛을 느끼지 못한 채 저녁을 먹고 다시 하염없이 입질이 오길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저녁 9시. 캄캄한 밤이 되자 저수지엔 물안개가 자욱이 피어올랐고 아이고, 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때 텐트가 놓여진 근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뒤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도 없는데요? 저 차에 갔다 올 건데 뭐 과자라도 가져다 드려요? 그래.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빨리 와. 네. 호준이가 가지러 간 사이 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전 얼른 낚싯대를 들어 줄을 감아 올리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는지 낚싯대가 잔뜩 휘어서는 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는데요. 수면 위로 갑자기 올라온 낚싯줄 끝에 피가 묻은 채 잘려있는 사람 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호준이가 서둘러 뛰어오면서 형님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사람 손. 여기 사람들 있다. 없어요. 없어요. 사람 손 없어. 괜찮아. 건져 올린 제 낚싯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손을 본 것 같았는데 뭔가 걸렸던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흔적이 없어. 전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이라도 저수지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준이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한 마리만 잡고 접냐고 절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잘못 본 거야. 오늘 내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헛걸 본 거야. 그럴 수 있어. 애써 찝찝함을 떨치려는 전 잠깐 눈이라도 붙여야겠다 싶어 호준이를 두고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는데요. 잠이 들락말락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호준이냐? 안 들어 뭐해? 호준이가 왔나? 자연스레 그쪽을 바라봤는데 창백한 피부만큼이나 하얀 눈자 위에 새빨간 눈동자 그리고 입안 한가득 생쌀을 가득 머금은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귀괴한 얼굴이었습니다.
보던 여자는 그대로 땅바닥에 떨궈진 제 목을 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형님 일어나 봐 빨리. 호준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 목을 죄어오던 손가락도 여자의 기괴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준이의 모습이 평소 같지 않은 겁니다. 왜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왜 이래?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얼른. 호준이는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보고 빨리 차를 끌고 저수지 밖으로 나가자고 악을 질러댔습니다. 미친 듯이 악셀을 밟고 또 밟은 후에야 차는 저수지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저수지 밖으로 나가 근처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저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너도 그 여자 봤지? 그 벌건 눈, 그 벌건 눈 여자. 아니, 무슨 소리세요, 형님?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요. 절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뭐? 호준이는 격양된 목소리로 자기가 본 건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잡히네. 맥주 좀 마셔야겠다. 호준이 말로는 혼자 낚시를 하다가 출출해져 뭐라도 먹으러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맥주가 한 캔도 없네. 순간 랜턴 불빛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사라지더래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잠시 뒤 축축하게 젖은 손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순간 놀란 호준이는 그대로 툭 쓰러지고 말았다는데요. 누워있는 호준이 양쪽 귀에선 질퍽, 질퍽 진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들렸고 땅속에선 여러 개의 팔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괴한 팔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던 순간 창백한 얼굴에 남자가 나타나 호준이의 발목과 어깨, 목, 얼굴 등 온몸을 짓눌렀다는 겁니다. 제가 본 입에 쌀을 분 여자와 땅속으로 호준이를 짓눌렀다는 남자와 여러 개의 팔들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도망쳐 저에게 왔다는 호준이의 말은 제가 겪은 일만큼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는데 각자 다른 존재를 본 저희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질려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문을 꼭 잠근 채 밤을 새우다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무슨 일이세요? 아니 모르는 차가 서 있걸래. 여긴 못 알아왔어? 아, 우리가 어젯밤에 낚시하러 왔거든요. 저쪽에는 저수지에서요. 쪄서 낚시를 한다고? 아니 그래서 뭐 좀 잡았어? 저희가 잉어 한 마리 잡았다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겨. 거기는 저수지가 아니고 묘지요. 여기가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 골프장 개발한다고 관청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장 명령이 떨어졌고 포크레인이랑 불도저로 땅을 싹 파헤치고 공사를 막 다 해놨는데 장마가 크게 와서 홍수가 나고 그대로 수장됐다고 하더라. 이거 괜히 묘지들을 들쑤셔서 모르는 관자까지 다 물에 떠다니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다고. 짐을 두고 갈 수 없어 한낮이 되어서야 다시 찾은 그 터에는 저희가 두고 간 짐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있는데 형님 이거 이 돌 어제도 여기 있었어요? 아, 그거? 내가 어제 봤던 건데 왜? 아, 형 이거 제대로 좀 봐보세요. 뭔데 그래? 아, 빨리요 이거. 그제야 저는 그게 단순한 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진흙범벅이 되어 땅속에 묻혀있던 묘비였습니다. 막 떠나려는데 호준이가 그러는 겁니다. 어제 잡은 잉어도 놓아주자고. 형님 생각해보세요. 저수지도 아니고 이런 웅덩이에 이 잉어가 삽니까? 아무래도 이 잉어 무당이 굿하고 풀어준 잉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사람이 많은 낚시터가 아닌 곳에선 절대 낚시를 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본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억울하게 무덤에 잠긴 이들의 넋이었을까요? 저는 프리랜서라 주로 카페에서 일하는 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가는 동네 카페 대신 드라이브도 할 겸 서울 근교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춘천을 찍고 무작정 출발했어요. 신나게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남이섬 근처더라고요. 한적한 길 끝에 괜찮은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서울 시내 카페와는 좀 달랐어요. 등산복 차림의 어르신 무리부터 차려입은 연인들까지 관광지 근처라 손님들이 무척 들떠 있더라고요. 혼자 온 저는 쭈뼛대면서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 손님, 여기 마스크 쓰셔야 돼요. 여기 마스크 안 쓰시면 못 들어오신다고요. 네? 마스크 가져오시면 주문 받아드릴게요. 카페에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랑 그리고 아이 엄마였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저렇게 화를 낼 만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 저 진상들은 내 근처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카페 마감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전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에 이제 집 주소를 찍고 1시간 생각보다 별로 안 막히네. 출발하려는 그 순간 뭐야? 깜짝이야. 운전석 창문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제 차 안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기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러는데 택시 잡히는 곳까지만 태워주세요. 그 카페에서 본 진상 손님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좀 안쓰러운 마음에 태워줄까? 순간 망설였는데 두 사람이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초행길이기도 하고 갈 길이 좀 멀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 좀 두고 가려니 좀 미안했는데 사과를 하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을 나서면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가거나 뭐 오른쪽으로 가거나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올 때는 왼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가려는데 내비게이션이 반대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라는 게 사실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그치.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이게 별 의심 없이 안내를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1km쯤 달릴 무렵 목적지까지 30m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이렇게 갸웃대고 있던 그때 뭐야? 왜 다시 여기야? 눈앞에 제가 좀 전에 나온 카페 주차장 공터가 보였어요. 제가 분명히 쭉 직진만 하면서 달렸거든요. 왜 다시 제자리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근데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내비가 신호를 못 잡나? 이상하네. 왜 이래?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예 먹통이 된 거예요. 아, 이 길을 벗어나 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차를 그냥 출발시켰습니다. 그렇게 5분쯤 달렸나? 끼익!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또 주차장. 제가 또 카페 주차장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돌리고 나서 이 지점부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유리창, 앞유리창이 뿌옇게 성에가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예, 벗어나자 오른쪽으로 틀자마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비게이션도 계속 버퍼링이 걸리면서 뭐 5km, 3km, 70km, 100km. 저 도저히 자기 이제 갈 때를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냥 따라가야 되나 보다 하고 홀려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아무리 달려도 밤새 이 길만 뺑뺑 맴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이대로 막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봐야겠다 싶었죠. 뭐야? 뭐 후진을 해도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야? 하다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먹통이 된 거죠. 초행길에 밤이라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자꾸 막 이상한 일까지 반복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화면을 두드려 보는데 뭐야? 차를 태워달라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올 것을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제 차 뒤에 서 있었어요. 순간 오싹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홀린 듯 주차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다 저 엄마와 아들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에 뭐 다른 차들도 지나다니고 뭐 불 켜진 가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뭐 잠깐 홀렸었나 보다 그렇게 싶었죠. 다행히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다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이제 속도를 쭉 줄이면서 멈춰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따라 이렇게 천천히 차를 세웠죠. 그때 뭐야? 누구야? 주차장에서 만난 아이의 엄마가 제 잠긴 차 문 손잡이를 막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요. 여자는 계속 잠긴 문을 당기고
저는 일단 빨리 차를 출발시켜야죠. 그때 이제 빠져나갈 샛길이 보였고 무작정 저는 그쪽을 향해 차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20m쯤 되는 짧은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또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내비게이션이 또 말썽인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방금까지 분명 목적지가 남은 거리가 50km였거든요. 근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40km, 30km. 갑자기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15km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먼저 거기 서 있는 건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게 뭐 날아왔어, 뭐 누가 갔다가 어떻게 뭐 진짜 헬기로 실기를 했어. 모자가 제 차를 갖다가 타려고 조수석 문을 탈칵하고 여는 순간 놀래서 그 다리를 접어들었어요. 다리가 20m밖에 안 되는데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10몇 킬로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가 집이 더 이상 아니었던 거지, 그게. 다리를 이제 건너고 보니 길이 너무 외지고 으슥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이정표도 하나 없고 오가는 차도 한 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온몸이 막 식은 땀으로 흠뻑 젖죠. 근데 드디어 길 끝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터널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시죠?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터널은 널찍한 2차선 터널이고 한 방향으로만 달릴 수 있는 일방통행 터널이었어요. 환한 터널에 들어서니까 묘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터널 끝에 전조등을 환히 켠 트럭이 보였어요.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방통행 터널이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순간 멍한 채로 앞만 보고 있는데 잠깐 사이 트럭은 운전석이 보일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트럭 안에 탄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를 그렇게 쫓아오던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트럭은 점점 속력을 높여서 제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핸들을 힘껏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간 웬 남자가 운전석 밖에서 절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터널이 아니라 그냥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고 하나 다친 것 없이 멀쩡했어요. 음주운전도 아니네. 제가 한 20분 정도 그쪽 차 쫓아왔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큰일 나요. 방금 터널에 트럭 있었잖아요. 그 트럭 어디로 갔어요? 예? 트럭이요? 터널 안에 그쪽이랑 제 차 2대뿐이었는데. 그 오늘 운전. 말문을 잃은 절 보면서 남자는 자신을 본 것을 얘기해줬어요. 제 차가 다리를 건너고부터였대요.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 돌아왔다. 속력을 미친 듯이 올렸다 내렸다. 도로를 고개하듯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차 운전자는 자기 차로 돌아가면서 혼자 중얼대더라고요. 근처에 귀목고개가 있다더니 아휴 진짠가 보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귀목고개가 어디 있지 하고 한번 지도상에서 검색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헤매서 올라갔던 그 산길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귀목고개에 이르는 거리, 그다음에 귀목고개에서 다시 터널로 이어지는 그 동선 자체가 일치를 해서 그거는 이제 좀 굉장히 놀랐던 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터널에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나? 사고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가 좀 찾아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를 좀 이렇게 오게끔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때는 2002년 10월입니다. 제가 그 흉가에 관해 처음 들은 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지씨 성을 가진 51세의 남자였는데요. 응암동 재래시장 옆에 한 건물
지하실에 덤핑 옷을 팔다가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하라고 해서 반지하가 아니라 정말 계단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야 나오는 말 그대로 지하실. 네, 지하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들어서 한 지가 한 반년쯤 되었을까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 씨도 처음에는 이게 그래 뭐 비닐봉투에서 나는 소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워낙 이제 비닐로 된 옷보따리도 많고 근데 문제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자주 들리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런 아주 기괴한 소리까지 온몸에 털이 막 삐쭉삐쭉 곤두설 정도로 아주 소름이 돋는 소리까지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쯤 지나서 지 씨는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딘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두침침한 저 구석에 뭔가 희꺼머리한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다가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그건 바로 비닐에 칭칭 감긴 사람의 머리였던 그 소리가 바로 비닐 때문에 숨이 막혀서 내는 소리였고요. 진짜 사람이야? 근데 더 끔찍한 건 한쪽 얼굴이 으스러져서 피떡이 돼 있는 얼굴이라고. 이게 어떤 날은 비닐꾸러미 속에서 막 이렇게 꿈틀대면서 보이기도 하고 행거가 걸린 옷들 사이로 갑자기 막 푸쓱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지 씨 말고도 그곳에서 기이한 일을 겪은 세입자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니까 지하실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사람은 재단 공장을 운영하던 정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 씨가 입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목을 매서 자살을 했고요. 정 씨의 재단 공장을 또 인수한 두 번째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 최 씨 역시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입자였던 김 씨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넷이나 죽었어요. 4명이나 죽었다고요? 다들 갑자기 어이없이 죽으니까 그 이상하죠. 김 씨는 종업원 9명을 두고 이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종업원 홍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종업원 신 씨는 간암으로 이 씨는 폐암 박 씨는 당뇨로 세상을 줄지어 떠났다고 합니다. 이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와 종업원 14명 가운데 무려 6명이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응암동 계담으로 불리면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신문과 방송에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강력이 팀입니다. 아 여기 이상한 게 났어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2002년 9월 17일 신고 전화를 받고 당장 그곳으로 출동을 했죠. 갔더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던 그 건물 주인이 계단 아래쪽 조그마한 창고를 가리키더라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살짝 부서진 그 틈새 사이로 어떤 시꺼먼 물체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건 사람의 발가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일단 냄새를 빠지라고 선풍기를 외부 쪽으로 틀어놓고 조심조심 콘크리트를 깨봤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 비닐에 칭칭 감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계단 아래 좁은 공간에 시체를 구겨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시신이 미라처럼 바싹 말라서 굳어 있었고 얼굴 한쪽도 심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일단은 그거를 국과수에 넘겨서 이제 검시관이 파악한 사인이요.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입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 현장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지만 한 가지 있죠. 지문을 찍어보면 요즘에 누군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없어졌어요. 아까 전에 그 미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손가락 뼈에 이미 다 달라붙어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지문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걸 알코올에 담가서 불려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신을 알코올에 뿌릴 때까지 담가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손가락을 절단하기로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님! 나왔어요. 드디어 지문이 나왔습니다. 구로구에 살고 있던 56세의 독신 여성이었어요. 5년 전 가을 약속이 있다면서 나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곧 이어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강력반 형사들이 그가 살고 있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좀 쎄한 거예요. 무당집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방문을 연 우리는 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섬뜩한 암매장 살인 사건의 용의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굿당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지영춘. 지영춘! 누구세요? 당신을 응암동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분 체포한다. 금방에 그를 제 앞에서 수갑을 채웠죠. 근데 제가 지영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영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지씨. 그러니까 그거요. 지씨였는데 귀신을 봤다고 한 그 세입자. 바로 그가 이 살인 사건의 진범입니다. 실은 이 그 귀신 이야기도요. 지씨를 붙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형사님, 저는 5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밤낮으로 그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생매장 될 때 모습 그대로 비닐에 쌓인 채 매일 지씨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원한기가 아주 딱 달라붙었네 그냥. 귀신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지 씨는 그렇게 무당집에서 바라지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지하실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있었던 걸까요?